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강 들으시는 쌤들 중에 오늘 6월 28일 회계학 시작인데 왜 시간이 2시간 반,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역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하는 것보다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다 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6월 28일 2단계입니다. 회계학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늘 봐왔더니까 지금부터는 약간 부담 없이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 회계학은 제가 1페이지 보세요. 7주 과정으로 했습니다. 작년까지 6주 했는데 늘 보충하고, 작년에는 수업 시간이 6시였죠. 10시부터. 근데 지금은 9시 반부터 6시 반이잖아요. 그렇게 늘림에도 불구하고 사업경제부터 11주, 12, 13까지 갔네. 보충하고. 부족하더라고요. 양이 또 많아지고 제가 또 조금씩 힘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지. 여하튼 7주로 했습니다. 7주 해도 또 보충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하튼 오늘 앞부분 시간 모자란 거는 제가 다 채워드릴 테니까 사기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회계학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무관리, 세무회계 제가 나름대로 또 정리해서 시험에 적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 11주 단계부터 새롭게 또 등록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자, 지금까지 1단계 또 무역학까지 2단계 무역학까지 들으신 분은 익숙하게 봐왔던 겁니다. 빠르게 읽고 치우겠습니다. 출제 범위 및 내용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1교시 교육학 60분 치고, 전공 A, 전공 B 90분 치고, 4829 해서 22문항, 1교시 교육학 큰 문제 한 문항, 소문항 4개, 5개, 4개 정도 물어보네. 그런 식으로 해서 총 24문항이 되겠습니다. 4829 해서 23문항, 1교시 한 문항, 그래서 총 24문항, 100점 만점, 20점, 40, 이렇게 되고, 출제 범위 및 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작년에 2020학년도 본 공고문, 시도교육청 어느 지역이든지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거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1학년도로 예상해서 제가 바꾼 거기 때문에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그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미리 바꿔놓은 거고. 자, 1교시 교육학은 별표 2에 교직 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에 제시된 교직 이론 과목입니다. 그 과목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강 들으시는 분, 저 처음 만나시는 분은 프린트를 쫙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2페이지, 3페이지 교육학의 구체적인 과목이 별표 2라 있고, 거기에 교직 이론 과목이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우리는 전교사 2급이겠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개론, 철학, 교육사, 교육과정 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심리, 사회, 교육행정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여러분들 다 교직 이수했을 것이고, 중교사 자격증 다 이제 받을 것이고, 그러한 자격을 토대로 내년 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 응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목들 1교시 교육학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실 거고, 저는 이제 전공 A, 전공 B입니다. 크게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으로 나눠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5에서 35%가 교과 내용학이 되고, 교육학이 되고, 내용학이 75에서 65%입니다. 작년 시험, 2020학년도 시험까지는 교과 교육학이 80점에 25%에서 20점 배점 받았습니다. 교과 내용학이 60점, 나머지 60점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별표 3에 제시된 과목이 됐습니다. 교사 자격 종별 및 표시 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 별표 3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2021학년부터 바뀌어가지고 3페이지에 보시면 21학년도, 22학년도 이랬는데, 우리는 21학년도 타겟으로 하고, 그때 바뀐 별표 3이 그 굵은 테두리로 되는 겁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별 해서 교과 교육학 파트고, 2번부터 6번까지가 교과 내용학 파트입니다. 경제학 원래 우리 공부했고 상업경제 공부했습니다. 3번 회계원리, 회계이론, 세무회계 이번 단계 때 이제 지금부터 달릴 것이고, 경영학, 마케팅 이미 배웠고, 재무관리는 이번 단계 할 것이고, 무역 조금 전까지 다 했었고, 회계정보처리는 전산화 ERP 이런 게 있었고,
그 이전까지 있었던 컴퓨터 일반이 사라졌다는 거, 또 뒤에 제가 비교해 놨을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이 페이지 하단에 502463이 수없이 떠들었습니다. 그거를 찾아보시는 분은 다 찾아봤을 겁니다. 그거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홈페이지 가서 넘기고 4페이지에 가서 502463이 그 관련성 기본 이수 과목, 그게 밑에 2022학년도 시험부터 제시되는 겁니다. 기본 이수 과목. 조금 전에 봤던 1번부터 6번까지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니? 별표 3이 그 이전 2020학년도 시험까지, 작년까지 시험까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사, 계산, 개론 또는 프로그래밍 이 단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기본 이수 과목 쪽에 빠져야 된다는 내용이고, 작년까지 두 문항에서 배점 7.9점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7점이었나? 9점이었나? 모르겠다. 그게 이제 날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채워내어야 되는 게 다른 과목들일 겁니다. 컴퓨터 일반이 두 문항 6점 또는 세 문항 8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날라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과 교육학이 20% 최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회계학 쪽에 뭐가 하나 나올 것 같은, 아니면 경제학 쪽에 상업경제하고 관련돼서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납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때 제가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면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고, 밑에 502463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별표 2나 별표 3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표시감은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합니다. 그게 502463입니다. 그걸 한번 쫙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와, 안 봐도 뭐 제가 하니까 그래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찾아볼 사람은 502463이와 더불어서 2126, 283을 찾아봐야겠죠. 5페이지. 교육과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에 현재까지 교육부의 국가의 등에 의해서 국가에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입니다.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론이 지금 우리 상업경제가 4월 12일 날 했을 겁니다. 상업경제를 4월 12일 2단계 때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4월 14일 날 새롭게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까지 제가 살펴볼 때는 없었는데 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그 이전까지 제가 상업경제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적고, 그리고 경제학 파트 할 때도 살펴봤고, 경영 마케팅, 또 지금 무역 할 때도 살펴봤는데 안 보였는데 어제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론이 뭔지 알죠? 별책 1입니다. 중간점,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입니다. 그게 그 이전까지는 2019 211호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2020 225호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날 고시된 겁니다. 날짜가. 자, 지금 현재 2020 225호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총론 해설도 2020 225호에 따른 그 해설서가 나와 있습니다. 해설서 내용을 쫙 훑어보니까 사실은 2018 162호까지만 내용이 들어가 있고 2019 215 211호 바뀐 내용도 해설이 없지만 제가 보는 에듀네티클리어에 그런 식으로 표시는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시간을 기다려보고 해설은 제가 교육학 파트 3조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캡처한 거 제가 교육부 고시 제 2020-225호 고시 일자가 2020년 4월 14일 고시된 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새롭게 별책 14는 우리하고 필요 없고 별책 1 음영 표시되어 있는 거 총론입니다. 교육과정 총론 부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고시 2020-225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총론 해설이 또 있습니다. 내용은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이쪽 부분에 있더라고요.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교과교육학 3조 할 때 제가 폭파시켜 드릴 거고, 강론은 2018 150호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별책 25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강론은
2018 150호, 2018년 4월 19일 그 이후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 별책 20호, 25호 그것도 제가 교과 교육할 때 할 거고 봄부터 1월 달부터 제가 그 옆에 끼고 나올 때마다 찾아보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에듀네티컬레어가 제가 볼 때는 제일 그 보기에 편하더라고요. 그 고시한 날짜 그대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길 바라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출력하는 거는 별책 일정론만 출력하시고 해설은 출력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살펴보십시오. 국가 교육학할 때 저하고 같이 보게 될 거고 별책 25는 출력해가지고 보시기 바라고 넘기고 자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가 총론이고 7페이지가 강론입니다. 그게 국가에 의해서 현재까지 고시된 겁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정 총론 별책 1이 2020-22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목차만 제가 해놓은 거고 오른쪽에 별책 25 늘 봤던 44과목 포포 44과목에 대해서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에서 기초과목이 16개, 실무과목이 하나하나 플러스해서 27개, 43개, 그리고 전문 공통과목 하나 해서 총 포포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명 달달 외우시기 바라고 제가 오타를 있었는데 그걸 찾아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실무과목 18번이 1단계 교재 보면 창무사무 제가 오타 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정확한 과목명이 창구사무입니다. 그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25호의 앞부분의 목차가 목표, 구조, 편성 운영의 방향. 그래서 1-3의 편성 운영의 방향에서 2020학년도 최근 시험에 나왔었죠? 갈로 열고 뭐 물어봤었나요? 기억나나요? 누구? 외워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걸 왜 냈을까요? 산업 실무 아니었나요? 산업 실무였던 것 같은데? 우리 뭐 상업 경제 할 때 앞부분에서 다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산업 직무였던 것 같아요. 누가 있나요? 별책 25 있나요? 누구? 없나요? 산업 직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상업 경제 할 때 그 앞부분 쪽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산업 직무가 맞는 것 같은데? 교재가 없어서 모르겠다. 뭐 여하튼 그쪽에서 나왔다는 거고 나중에 달달 외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과목명을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과목명을 정확하게 띄어쓰기 하고 똑바로 해가지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되겠죠? 과목명, 구자공, 분공 등등 뭐 많았잖아. 그 다음에 덧붙여가지고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그 앞부분에 제가 맨날 배치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구조를 다 외우시기 바라고 다 알 겁니다. 맞죠? 자동봉진, 창체 됐죠? 그런 것도 다 외워야 되고 가가 몇 가지요? 가가 몇 개야? 가가 복수대 오형제 됐죠? 맞나요? 여기 무슨 가? 재해가 났다. 재무회계가 맞나? 그리고 이게 뭐지? 경사가 났다. 경영사무과 재해가 났는데 경사가 났고 유군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과목, 실무과목 짜르륵 해서 짝짝 해주시고 마케팅과 관련 어디 있습니까? 마케팅과 광고는 그렇지. 판매가 맞지? 맞지. 판매가. 내가 헷갈려. 당연히 판매가가 되어야겠지. 유통 쪽인가? 판매가가 맞겠지? 판매가가 맞을 거야. 13번 타자니까 밑쪽에 배치되어 있을 거고. 좋고. 됐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총론입니다. 총론이 처음 보시는 분은 목차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빽빽해서. 그래서 차례 해놓은 거 있을 겁니다. 고시 연역, 성격 이런 거는 치우고, 음영 표시된 차례, 로마자 1, 2, 3, 4인데 주로 로마자 2,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는 필요 없고, 고등학교에 가, 나,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교과 교육자인 편성 운영 기준. 그런 식으로 해서 쫙 폭파시킬 겁니다. 우리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까? 아니지. 우리는 산막고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일반 고등학교입니까?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죠?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고등학교 기준에 대해서도 법 규정을 전에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고, 분류.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이런 별표 표시가 있고, 손가락 V자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V자 표시가 2020-225에서 바뀐 부분이 그쪽 부분이다. 이런 뜻이고, 별표 표시가 2019, 얼마였죠? 211호에서 바뀐 거, 2019년 12월 27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뀐 부분이 그쪽 부분에 있더라. 그 정도만 일단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크게 바뀐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미리미리 보실 분들은 총론 부분 보셔야 됩니다. 편제 단위 배당 기준 6686, 204, 뭐 408,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외워드릴 거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박힐 거고, 걱정할 필요 없고, 넘기고. 지금 6페이지, 7페이지는 제가 왜 실어놨습니까? 위에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출제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해서 6페이지, 7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좋고, 8페이지, 9페이지. 1차 합격선입니다. 멀리서 쫙 보시면 되고, 그래프 보니까 70점 아래로 다 있습니다. 왼쪽 오른 페이지 똑같습니다. 2020학년도, 19학년도 시험 없었고, 18학년도하고 비교한 거, 18학년도하고 17학년도 비교한 겁니다. 쯔륵 하니까 80점 넘고 70점 넘고 필요 없고, 70점 높은 데가 60점 넘는 데가 서울, 그리고 지역별로 한 두 군데 정도. 18학년도에는 하나, 둘, 셋, 네 군데나 있었네. 그래도 60대 다 초반이었습니다. 이렇게 17학년도 보십시오. 분포가 조금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긴 하죠. 60점 넘는데 60대 약간 초반이죠. 그러나 1차 합격선은 커트라인입니다. 1.5배수로 우리가 다 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1차 합격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6점 정도 되면 그나마 약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얼마? 75점 이상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못해도 75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교시 교육화 제가 하는 2, 3교시에서 목표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 타겟에 따라서 안분을 해야겠죠. 경영학에 어떻게 몇 점 정도 타겟? 핵의학, 난 죽었다 깨어나도 핵의학은 다 맞을 거야. 이런 사람은 핵의학 공부 열심히. 그러나 나는 1년 안에 핵의학 공부에서 나오는 5문항에 대해서 배점 기준 3, 5, 15, 한 15점, 10, 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절반만 맞을 거야. 뭐 이렇게 무역학, 나온 난 자신 있어. 무역학 좀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안분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언정 80점 만점에 75% 이상은 다 맞아야 됩니다. 8.50점, 60점 가까이. 최소한 56점, 55점 이상은 다 받아야 됩니다. 1교시 15점 이상은 다 받아야 되고 18점까지 받도록 수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팍 뛰는 순간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팍 뛸 겁니다. 팍. 15점까지는 3개월 공부하든 6개월 공부하든 뭐 7개월 공부하든 비슷할 겁니다. 그거보다 더 열심히,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팍 뛰어서 16 갈 거고 17 갈 거고 할 겁니다. 여하튼 요 정도까지. 최소한 55점, 70점 너무 안 돼. 안심할 수 없어. 카트라인보다는 물론 7, 8점 평균적으로 높으나 2차까지 생각하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뭐 18, 뭐 57, 8, 이 정도 해서 75 이상을 다 받아야 됩니다. 60에 18이면 얼마야? 78. 좋네. 이 정도는 다 받아야 됩니다. 요 안에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55에서 60선 안에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제 거 열심히 복습하시고 10번, 20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신감 가지고 하시고 요거는 이제 각자 역량이 다 다를 테니까 최소한 이렇게 18까지 타겟으로 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그냥 멀리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배점돼 있구나. 뭐 산술적으로 평균 내면 59.6 뭐 이래 나오구나. 60도 안 되구나. 그 정도만. 우리는 75입니다. 75. 10페이지. 전국 모집인원 경쟁률 1차 합격선 봅니다. 맨 밑에서부터 14학년도부터 시험 양식, 시험 출제 경향이 바뀐 것부터 서술형, 기입형 서술형 뭐 이런 게 생긴 것부터 7, 8, 4, 3, 107, 74, 64, 빵 57입니다. 지금은 사전공고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자꾸 연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고 공부 적고 있는 것보다 지금 공부해서 더 높은 점수 받으면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자, 57명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사전공고일 때 4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전공고보다는 많이 뽑습니다. 2018학년도 같은 경우에 사전공고 때 48명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본공고 시 84명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사전공고 뭐 연연하지 마시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57명보다는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게 박자가 맞는데 모르니까. 자, 11페이지.
경쟁률 보면 지원 인원이 521명, 뭐 또 뭐 있습니다. 573명, 484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쟁률하고 보시고 누누이 말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 살짝만 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12페이지 재무회계 목차고 13페이지에 원가관리회계 목차입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회계라는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면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구별됩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재무회계 파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계 원리, 중급 회계, 뭐 이런 거, 고급 회계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 치고 그런 파트고, 오른쪽에 원가관리회계, 뭐 원가관리회계죠. 원가 계산하고 또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자는 게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서 회계 배웠을 때 회계 원리, 그 다음에 중급 회계 단계로 넘어가고 고급 회계를 대학에서 수업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재무회계 파트가 나눠집니다. 요거하고 별개로 원가회계 또는 원가관리회계, 중간점 원가관리회계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을 겁니다. 그럼 재무회계가 뭡니까? 회계원리부터 시작해서 회계원리에서 더 올라가서 중급회계 단계로 가죠. 그리고 중급회계에서 고급회계로 이렇게 난이도가 깊이와 폭과 깊이가 넓어지는 거. 폭과 깊이가 누구지? 폭과 깊이 나선형 교육과정 이름 뭐지? 걔가 브루토스, 브루노 뭐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단계가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중급회계 지금 재무회계 합니다. 재무회계. 그러니까 회계원리가 여기 있다니까 우리가 하는 회계원리는 재무회계구나. 별표 3에 과목명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기본 이수 과목에 별표 3에 회계원리로 되어 있죠. 회계원리, 회계이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깊이입니다. 이 정도. 중급회계, 회계원리 이 정도 깊이. 회계원리니까 말 그대로 원리적인 측면 그런 측면하고 중급회계에서 보통 시중에 상하 교재 뭐 여기 한 1000페이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런 거 공부하게 되겠죠. 회계원리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바탕이 되어서 올라와야 될 것이고 고급회계는 우리하고 관계없고 연결 합병 뭐 이런 거고 저도 할 줄 모르고 옛날에 배워서 뭐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자,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뭐 상하 1000페이지 되고 뭐 회계사 세무사 애들 공부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교과교육학 18점 받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있는 거는 제 교재가 이제 앞으로 오늘은 몇 페이지 안 나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엄청난 분량이 될 겁니다. 거기에 중급회계에 있는 상하 내용을 여기 테마를 연장해서 똑같은 테마를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회계 단계 이론이 끝난 다음에 보통 이제 회계사학원, 세무사학원에서 중급회계 뭐 시중에 유명한 사람들 교수들 많습니다. 그 강사들 중급회계 끝난 다음에 중급회계 연습책이 있습니다. 중급회계 연습. 그래서 1차 시험은 회계사나 세무사다 다 객관식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하고 또 2차는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2차 주관식을 대비한 연습서 책들도 있습니다. 주관식용, 2차용 중급회계 연습이 있습니다. 2차용 중급회계 연습 이런 거 우리는 필요 없고 이 책도 보는 분들이 많고 저한테 몇 년 전부터 질문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더라? 이름 뭐 여자 이름이던데 무슨 뭐 있더라고. 객관식 책 같기도 하고 뭐 이 사람은 교육학생인데 있죠. 제가 언급하기엔 그렇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뭐 자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 정도 되는지 전 한 번도 아마 잘 모릅니다. 보시고 싶은 분은 보셔도 좋습니다. 보셔도 좋은데 저한테 물어봐도 좋은데 그 시간에 1교시 18점, 19점 받기 위해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급회계 상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우리 때 이런 사람들 날렸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뭐 있습니다. 저도 책들, 유명한 사람들 책들 매년 사고 다 있습니다. 공부도 옛날에 많이 했고, 뭐 보실 분은 보십시오. 뭐 보통 한 900, 1000 갈 겁니다. 상하에서. 뭐 보실 분은 보시고 저는 안 보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교육학 18점, 19점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또 안 보셔도 되고 제 교재에 있는 거 100% 자기 걸로 만들면 되고, 그리고 저런 분도 있습니다. 한번 질문할 때 전산세무회계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산세무회계, 전산회계, 전산도 전산회계가 전산 시험에 되는 거 2급, 1급, 또 전산회계 있고, 요거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게 전산세무 이렇게 하면 전산도 2급, 1급, 얘도 2급, 1급 있습니다. 전산세무 1급 정도 있으면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그래도 공부 좀 했네, 요 정도 봐줍니다. 보통 세무사무실에 일하는 여직원들이 1급 자격 전산세무 1급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19년이었나? 우리가 19학년도에 시험이 없었죠. 18년인가 심심해서 시험장 들어가서 한번 땄습니다. 2018년이었지. 19학년도 시험이 없었으니까 그때 전산세무 강의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취지로 이거 한번 했는데, 이거 뭐 기출문제 몇 회 풀어보면 될 정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굳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용으로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뭐 전산 자격증이 있어야 되면 시험 합격하시고 한 일주일 공부하면 되고, 지금 이거 뭐 전산세무회계를 이것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회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각도가 다릅니다. 이거는 전산세무라는 것은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 위한 그 기본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다루는 그런 겁니다. 회계 정보 시스템. 아까 과목명에 뭐였나?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뭐 요 정도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시고, 전산 세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세무사, 회계사 그 레벨보다 바로 직전 단계가 재경관리사입니다. 재경관리사 책 사가지고 뭐 공부하시겠다, 그거 하면 우리 저 재무회계 요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여기 시간 뺏기지 마시고 제 그것만 수십 번, 100번 보시고, 요거 시간 뺏기지 마시고, 요 자격증은 시험 2월 달에 2월인가요? 2월 말에 합격 발표 나고 한 일주일 공부해서 따면 됩니다. 이거 있다고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전산 자격증 있다고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직전 타이밍 밤샘 해가지고 치고 자격증 따면 됩니다. A4 합격증 한 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낮추어 보는 것도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전산 세무 뭐 우리 시험 뭐 공부 도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경관리사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거 따라오시고 모의고사 많이 푸시고 하면 이때까지는 시험에 이제 적중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장담은 못 합니다. 그러나 제가 깔때기 이론으로 해서 다 풀 겁니다. 푸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 직전까지 해서 하니까 저쪽에 입수 자료가 뭐 하여튼 이거 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교육학 17, 18, 19점 받는 사람 봤습니다. 20점 만점 받는 사람도 봤고, 여기에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중급에게 책 사가지고 그 두꺼운 거 10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 거, 거기서 시간 들이지 마시고, 그거 본다 해서 우리 시험에 5문항 다 맞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건방지게 들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4년부터 강의하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렇게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교재를 할 것이고, 7주 지나서 회계학 두께를 보시면 놀랄 겁니다. 그것까지, 그러니까 매주 나가는 프린트를 일주일 안에 복습을 하신다. 그렇게 하시고, 진짜 나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원리라는 걸 나는 진짜 도대체 정말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EBS 수능 특강이든, 수능 특강 다음에 수능 완성인가요? 저는 수능 특강을 뭐 봤는데 몇 년 예전부터 EBS 회계원리가 있습니다. 그거 뭐 페이지 얼마 안 되고 다 아실 겁니다. 요새 펭귄 앞에 보라색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 삽니다. 그거 사면 5,000원 하든가 6,000원 하든가 얼마 안 됩니다. 회계원리 그 책을 삽니다.
이것도 IFRS에 따라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도 회계원리 그 책을 사서 EBS 그 무료 강의일 것 같은데 그거 뭐 1강에서 얘네들이 근데 꼼꼼하게 설명 안 하더라. 그 상업경제도 그렇고 저 경제학도 그렇고 강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읽고 안 할, 뭐 여하튼 1강부터 뭐 30강이 있든 50강이 있든 앉은 자리에서 뭐 한 20분 30분 읽을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해되든 안 되든 한 방에 쫙 들어야 된다. 한 방에. 자, 진짜 나는 네가 적어놓은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진짜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EBS 회계원리를 사서 그 다음에 저것도 보지 마. 교과서 회계학 책도 사지 마세요. 그냥 EBS만 딱 사. 교과서 회계원리 책을 공부한다. 그것도 하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논스톱을 들어야 돼. 논스톱. 한 바퀴 들어. 중간에 끊으면 절대 안 돼. 앉은 자리에서 그냥 쫙. 그러고 쉬었다가 다시 또 앉은 자리에서 쫙. 한 방에 쫙쫙 들어야 됩니다. 한 방에. 이거를 1회, 2회, 3회, 4회, 5회 계속 반복한. 시간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얘네들이 뭐 이게 몇 분 안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 방에 들어야 됩니다. 한 방에. 쫙. 중간에 끊고 뭐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전체 어떤 식인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봐야 됩니다. 목차 딱 옆에 프린트해서 놓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딴 거는 제가 별로 권유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요. 새 책 산다고 그 돈 또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회계학 재무회계 왼쪽 페이지 오른쪽에 원가관리 있습니다. 목차를 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달릴 겁니다. 재무회계 1번 기초이론에서 1번, 그 다음에 작성, 순이익 측정, 회계 순환과정, 수익인식, 건설계약, 3, 4번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니, 똑같은 뭐라 해야 될까? 비슷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5번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합쳐가지고 제가 목차를 구성합니다. 6번 유형자산, 무형자산, 7번 금융자산에서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채무상품, 뭐 지분상품, 채무상품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지분증권, 채무증권은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다. 유가증권 했을 때 금자상 했고 또는 하투화 했을 때 투자증권, 자본증권 했을 때 지분증권, 채무증권 다 봐왔던 거 내용이었고 금융부채 사채입니다. 사채 폭파시키면 되고 충당부채, 우발부채 작년부터 타겟으로 삼았는데 시험 문제 나왔고 자본, 오류수정, 현금흐름표, 재무비율, 종업원금 13번의 재무비율을 제가 저쪽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저 2주 재무관리할 때 거기에 좀 추가하지 않을까. 종업원급여 다 필요 없는데 한 번 옛날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학점급여요. 뭐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이제 나오지도 않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가 됩니다. 멀리서 보십시오.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14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해서 최근 경향일 때 어디에 5번, 6번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재고자산 도소매업 가정했을 때 상품을 싸게 사와서 상품을 비싸게 파는 그런 도소매업 관련된 재고자산 그걸 통해서 팔았을 때 매출 채권이 생기고 재고자산을 또 외상으로 사왔을 때 매입 채무가 생기고 그겁니다. 그리고 6번에 유형자산 하면 반드시 감가상각 문제가 나올 겁니다. 몰려있는 게 5번, 6번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회계순환과정 돌아가는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느냐 가볍게 물어보는 게 목차 2번입니다. 거기에 이제 쫙 몰려있다는 거. 그리고 수익인식이 오랜만에 17학년도에 나왔습니다. 옛날에 2002년에 나왔고 했는데 건설계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8학년도에 나오고 17학년도에 나오고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본 쪽이 17, 18학년도에 나왔습니다. 자본 쪽을 그 전부터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6년, 17년에 자본 쪽 나왔고 충당부채 작년에 모의고사 다룬 게 똑같이 나왔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늘 나올 만한 게 재무 비율이었습니다. 그거 나왔고 그 정도입니다. 올해 시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현금 흐름표가 나오지 않을까. 출제자가 자신 있다면, 지가 위험 부담을 용감하게 내겠다면 현금 흐름표 아마 나올 겁니다. 재무 비율 기본적으로 물어볼 것 같기도 한데 2020에 나와서 혹시 모르겠죠. 그래서 나올 만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거 대비를 했었고 그건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재무회계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도 옆에 놓고 그러한 순서로 돼 있다는 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제조기업 원가 흐름,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우리가 품종과 생산량
생산 형태, 경영학 시간에 구분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단속, 연속.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원가 계산 측면에서 2번 개별 원가 계산, 단속이었죠. 종합 원가 계산, 연속 생산 형태. 자,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CVP입니다. 별표가 3개가 돼 있죠. 1순위가 1번, 2번 문제 섞어서 내는 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이제 CVP가 될 것이고, 관련 원가 분석 예전에 나왔고, 뭐 자본 예산, 뭐 6년, 13년 하학년도, 그리고 품질 원가 관리가 작년에 나왔다는 거. 그래서 원가 관리에서 14학년도 한 문항, 쉬다가 18학년도 한 문항 나오고, 일반적인 거 물어봤고, 제조원가 기업 원가 흐름,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 제조간접비 계산하는 거, 기초원가, 가공원가 뭐 이딴 거, 기본적인 거. 그리고 20학년도에 누구도 예상 못했지만 우리는 모의고사에 몇 년 동안 계속 내왔던 게 나왔더라고요. 똑같이 나왔어. 물어보는 거 똑같이. 품질 원가 관리 쪽에서 나왔고, 올해도 나올 것이냐?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컴퓨터 일반이. 나오면 뭐가 나올 것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제가 이제 잘 하면 될 것이고, 이미 경제학 시간에도, 경제학 우리 지난 시간에도 순실험 같이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내용도 경제학 쪽에 있다는 거.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재무관리도 새로운 기본 이수 과목으로 들어가고 해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페이지 하단 쪽에 원가 관리 얘기를 포기하지 말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결국에 2018학년도에도 나왔고, 뭐 20학년 나왔다 이딴 소리 하고 있고, 21학년도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4점짜리든 2점짜리든. 그러면 합격과 가까워지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별책 25에도 회계정보 시스템 실무 과목 7번 회계 실무에 원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가 뭐 빠졌니, 뭐 안 나오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에 기본 이수 과목에 지금 현재 쪽 굵은 테두리 거기에 회계원리, 회계이론, 세무회계 있고 눈을 씻고 봐도 원가 관리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회계원리라는 차원 안에 재무회계니까 원가 관리가 없을지언정 회계이론 쪽에 그쪽에도 없을까? 그쪽에도 약간 없을 것 같네. 그러나 별책 25에는 있다는 얘기지. 별책 25는 뭡니까? 별책 25는 어디로 봐야겠습니까? 강론으로 봐야겠죠. 강론. 그리고 별책 25에서 교육학에서 25%에서 65%였네. 그 20점 내지 나오는데 그쪽에 강론의 대상이 별책 25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교과 내용학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과목이지 교과 교육학에 별책 25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책 25 안에는 원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과 교육학으로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어. 위에 과목 보세요. 위에 예전 20학년도까지 별표 3을 보세요. 거기에 원가 관리 단어 보입니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4페이지에 2020학년도 시험까지 별표 3 안 보이죠? 그러나 원가 문제는 14, 18, 20학년도 나왔고 02년부터 13학년도 시험까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관리에게 뭐 별표 3에 없어서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딴 소리 하시면 꿀밤 맞아야 됩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부터 해서 기출 분석. 자, 가볍게 보는 겁니다. 늘 새로운 과목 시작할 때마다 했죠. 자, 1교시 교육학, 2교시, 3교시 해서 4829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 쪽에 2020학년도에 5문항 나왔고 18점 배점입니다. 대단하죠? 이 18점이라는 높은 점수입니다. 5문항이었고 2018학년도에도 5문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6점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점에서 18점 이 사이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저하고 같이 노력하고 눈물 나더라도 인내의 기간 참으면 이거를 다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해서 16점 받 게임셋입니다. 그런데 왜 회계를 포기합니까?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기본적으로 주는 배점이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남도 맞고 남도 맞으니까 나도 반드시 맞아야 되고 남이 틀리는 거 나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점 이상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75점 이상 80점 이 사이에 들게 돼서 2차에서 채점자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그 앉아있는 사람 뺨만 안 때리면 나는 그냥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저랑 같이. 됩니다. 되니까 해주십시오. 자, 합니다. 노력하면 되고. 자, 그렇게 뭐 서술형, 기입형 2교시, 3교시 그렇게 나왔다. 작년에 5문항 나왔다. 원가가 한 문항이었다. 요 정도 봐주시고 15페이지. 2018학년도에도 원가가 한 문제 나왔고 총 5문항이 나왔다. 어쩌면 6문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업경제 쪽에서도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가 나왔죠? 물류비 계산하는 거 나왔죠. 예, 물류비 절감하는 거. 제3회 이익원. 기억나죠? 그걸 제가 아마 상업경제 쪽으로 넣었을 것 같은데 100% 확신은 못 둔다. 상업경제 넣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회계 쪽에 회계 쪽에 더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18점까지 간다는 얘기죠. 자, 넘기고 그렇거니 하면 됩니다. 16학년도 내문항 13점. 회계 쪽에 비중이 그렇게 돼 있었구나. 컴퓨터에 2문항 9점이었구나. 지금은 없구나.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 17페이지 16학년도 회계학 4문항 13점. 요즘 나왔구나. 회계학이 최근 시험 다 5문항 16에서 18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팍 줄지는 않을 겁니다. 지웠지만 14 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팍 줄이지는 못할 테니까 우리는 5문항으로 해서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약간 유도리가 있을 테고 17페이지까지 받고 18페이지 이것도 그냥 15학년도 14학년도 100점이 17.5% 18% 뭐 16.3% 이 정도 되구나. 그걸 넘어가 주시고 19페이지 원가회계 아까 봤는데 왜 있느냐. 지금부터 원가관리회계를 달릴 겁니다. 그래서 19페이지부터 해서 20페이지부터 원가관리회계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할 때는 제가 항상 1단계 때 상업경제 했을 때 사업성 분석에 CVP 분석을 했다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서 2단계 때 회계학 시간에는 원가관리부터 제가 폭파시킵니다. 매년 그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관리 약간 느낌을 받고 분기에도 연습을 좀 해보면서 재무회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때까지 역대 기출문제 다 보고 그리고 앞으로 대비하고 그리고 재무회계로 갑니다. 자, 오늘부터 7주 과정 달리고 원가관리회계 지금 페이지 오늘은 간략하게 나눠드렸고 다음 시간에 덧붙여집니다. 원가관리회계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로 넘어간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고 1단계 때 회계학 수업을 들으셨든 안 들으셨든 중복해서 덧붙여서 더 폭과 깊이가 넓어지니까 1단계 들으셨던 분은 이해가 빠를 거고 2단계 때 들으셨던 분은 1단계 굳이 지금 타이밍에서 신청해서 듣지 말고 저하고 같이 따라 들으면 됩니다. 원가관리부터 하니까 주로 원가입니다. 원가관리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원가고 관리는 요 한 부분 정도입니다. CVP를 관리로 해야겠나? CVP를 관리 파트로 봐야 될 것 같고 원가 계산하는 측면, 개별 원가 계산 요쪽이 더 큰 범위다. 이렇게 실제로 최근 관리 쪽이 더 내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거 회계사 세무사 애들 공부하는 거는. 그러나 우리 시험은 CVP 빼고는 다 원가. 아니면 뭐 자본 예산에 간혹 가다가 역대 2문항 나왔지만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달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자, 20페이지에 2009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별도로 상 7번 타자 원가관리계라는 별도의 과목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초과목, 실무과목에 별도의 원가관리회계는 과목명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옛날 것도 살펴보아야 되는 게 요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 당시에 공구에 원가관리회계에 있어 영역, 내용 요소입니다. 지금은 내용, 영역, 요소 이렇게 돼 있나요? 맞나요? 내용, 영역, 요소 맞지? 예. 실무 과목은 영어가 여기 붙지? 영어 과목은 붙지? 뭐뭐 하기로 끝나고 항상. 자, 원가관리회계의 기초입니다. 원가관리회계의 특징, 개념 분류, 원가의 구성, 뭐 이런 식으로 흐름,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그게 목차 1이었죠.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간략한 추상적인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 그렇게 다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 나옵니다. 자, 어디선가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라는 단어를 봐왔습니다. 상업경제 사업성 분석 했을 때 성시경, 시기경 했을 때 경제성 분석 또는 가로 열고 수익성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이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었고,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안에 손익 계산, 손익 분기점 분석이 있다. 같은 걸로 봐도 사실은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 더 큰 개념이고 요 안에 손익 분기점 분석이 있지만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더라. 우리 수업 목적상 그런 식으로 상업경제 할 때 얘기를 해드렸고 문제도 기본적인 거 좀 했어. 자,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그리고 손익 분기점 분석이 그 내용 요소에 있다는 거. 부문별 원가 계산, 제조 부문, 보조 부문, 또 제조 부문 이런 식이 있습니다. 수선부라든지 뭐 전기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된 그 보조 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가 관리에게서 원가에게는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아까 재무회계 있었고 원가 관리회계 또 세무회계가 있는데 세무회계 제끼고 재무회계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도소매 기업을 전제로 깔고 모든 중급회계 교과서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뒷부분에 이제 제조기업 뭐 좀 약간 몇 페이지 나오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는 도소매 기업,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원가 관리에게서 원가 관리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제로 깔고 합니다. 제조기업이 뭡니까? 제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무회계에서는 뭡니까? 상품이죠. 상품을 사와서 상품을 파는. 따라서 재고자산에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다는 걸 우리가 회계학 시간에 1단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에서의 전제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랬을 때 뭐 보조부문, 뭐 제조부문 이렇게 나누더라. 부문별 원가계산 개요가 있더라. 이것도 문제로서 나중에 만나보게 될 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 제조 간접비, 제품별 배부.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 제조 간접비를 제품별로 배부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제조 간접비를 제품별 배부. 그러면 제조 원가 중에 제조 간접비라는 게 있구나. 이제 제조 원가 중에 제조 간접비라는 게 있겠네. 이런 감이 잡힐 겁니다. 제조 간접비. 3번. 자, 종합원가계산의 절차, 특징, 계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서술형으로 한번 대비가 돼야 될 겁니다. 종합원가계산도 목차에서 개별원가계산 끝나고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활동기준 ABC입니다. 이것도 모의고사 때 문제 만든 게 있으니 그걸로 한번 보시면 되고, 표준원가계산 우리 시험에 뭐 능률 차이고 뭐 이런 가격 차이고 뭐 이런 거 안 물어볼 겁니다. 그건 오바고 아주 기본적인 건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표준원가. 그 다음에 특수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뭐 의사결정에서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학 시간에 했듯이 재가공 후에 판매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매각을 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 또는 CVP 연장으로 해서 공원이익에 따라 가지고 뭐 의사결정하는 그러한 부분들 아니면 외주를 줄 것이냐 내부 가공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보게 될 겁니다. 특수 의사결정 너무 진지하게 공부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저하고 하는 것만 100% 200% 자기 걸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혈책 23이었는데 그 위에 박스를 끌고 내려와서 서술을 해놨습니다. 종합원가계산 1, 2, 3, 4 다섯 번째죠. 그리고 가나 다 있죠. 가가 종합원가계산의 특징, 나가 원가계산의 절차, 그리고 다의 공정별 종합원가계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나의 종합원가계산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10번, 20번 읽어보셔서 암기와 똑같이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말하자면 제조원가 보고서인데 다음 주에 종합원가계산 실제로 손으로 풀면서 한 번 더씩 음미할 겁니다. 거기에
빈칸 메어넣기에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올 만한 게 완성품 한산량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했을 쫙 서술해주고 나중에 계산 산출 과정과 금액을 쓰세요 해가지고 작성 방식에서 몇 가지 물어볼 겁니다. 3가지 정도 해서 4점짜리로.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제시할 것, 그리고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 근거, 산출 근거와 값을 제시할 것, 금액을 제시할 것,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장점 한 가지, 2가지를 뭐 서술할 뭐 이렇게 나오면 딱 물어볼 만한 게 완성품 한산량이라는 겁니다. 요 글자 일단 6자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라고 색칠 잘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 순서도 일단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테니까 순서도 일단 눈에 바르고 자꾸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타겟은 그쪽에서 나올 것이고 종합계산 의의와 특징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제조원가를 모든 제조원가입니다. 3번 제조간접비라는 거 알았고 1번, 2번 직접 재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직접 간접은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리고 직접 노무비라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 2, 3을 쌍을 맞춰야 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1, 2, 3 제조원가 3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일단 회계는 용어라든지 분계라든지 회계 처리를 암기하는 게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서술된 걸 이해하면서 해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가 바탕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쓰는 약속들입니다. 수백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원가 회계, 관리 회계, 뭐 중급 회계, 재무 회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뭐 요 비를 원가라고 바꾸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간접 원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3가지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기 바랍니다. 암기가 일단 돼야 됩니다. 이게 모든 제조 원가입니다. 동일한 기간에 생산된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어 제품이 단위당 원가 계산하는 것이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모든 원가 요소를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구분한다. 자, 종합원가 계산 계산 절차 실제로 다음 주에 보면 종합원가 계산은 이 3가지를 한 놈, 2놈으로 나눕니다. 이거를 가공원가로 합니다. 가공비 이렇게 합니다. 비나 원가나 똑같다 했죠? 출제자가 어떻게 쓰느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답안지에. 직접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교환하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분류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결국 발생된 기간 동안 발생한 원가를 총원가를 완성품과 제공품에 배분하는, 안분하는 그런 게 종합원가 계산이다. 자, 20페이지에 있는 거 가, 나 밑에 공정별 필요 없고 가, 나를 수십 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수십 번 일단 읽어보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 풀고 다시 복습할 겁니다. 21페이지. 자, 공구 개정 교육 과정에서 상 7회 원가관리회계 기출문제입니다. 공구입니다. 제 7차 교육 과정입니다. 지금 9차도 지났고 15 개정 교육 과정인데 맞죠? 이거 헷갈린다. 지금이 15 개정 교육 과정이라죠. 2001호를 그냥 15 개정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이전에 게 뭐였습니까? 공구 개정 교육 과정 이렇게 했죠. 맞나요? 개정 교육 과정. 그 이전에 과거에 9차가 있었지. 맞나? 그 다음에 7차가 있었지. 9차가 있었나요? 헷갈린다. 7차였나? 여기 7차였네? 9차 이런 말 없죠? 이 7차 다음에 공구인가? 맞나요? 7차 사지만 숫자 쓰는 거 맞죠? 9차가 있었나? 공구하고 내가 헷갈리는 것 같다. 여하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7차 교육과정 원가회계 내용 요소가 옛날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이렇게 나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7차 다음에 공구로 바로 넘어가지. 아까 에듀네티 클리어 거기서도 이렇게 계정별로 클릭할 수 있었단 말이야. 9자라는 게 안 보였던 괜한 소리 했어. 여하튼 그 당시에 클릭해서 찾아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서술된 게 장황하게 긴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말 재고 자산 평가 방법, 제공품과 완성품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과정, 공정별 조별 연산품 종합 원가 계산 방법과 기재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 그랬을 때 객관식일 때 뭐하고 관련됐는데 관련이 깊은데 종합 원가 계산 답을 2번으로 해달라 이거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서술 막 장황하게 서술된 거 여기 상칠 원가 관리 회계 그다음 여기서 뭐 원가 관리 회계는 어쩌고 서술된 거를 똥골빼기로 구분해서 출제자가 문제를 만든 겁니다. 알 필요 없고 제가 앞으로 알아야 될 거 그 계산 절차 그 정도만 알면 되고 공정별도 필요 없고 됐고 그 다음에 경영학 시간에 했던 종합원가 계산 그 제품 원가 계산 방법인데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개별 원가 계산이 목차 2고 종합 원가 계산이 목차 3입니다. 제가 하려는 원가 관리회계의 목차 2번, 3번이었죠. 자, 그거를 크게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의 크기, 형태, 작업 내용이 달라지는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하는 업체. 고객의 주문에 따라 만들어지는 제품이 달라진답니다. 느낌이 오죠? 종합 원가 계산,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느낌이 올 겁니다. 경약, 우리 생산 관리 쪽에서 배웠던 거. 자, 특징. 작업별로 투입되는 원재료 응용 구분이 가능하다. 왜? 고객 주문이 다양하고, 다양한 주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제품도 다양하다는 거죠. 원가 집계. 개별 작업별로 작업 원가표의 집계가 가능합니다. 작업 원가표. 작업 원가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 남바가 나오겠죠. 작업 남바가 나올 것이고, 크게 세 가지겠죠. 제조원가 세 가지, 동그라미 1번 직접 재료비, 동그라미 2번 직접 농구비, 동그라미 3번 제조간접비.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 얼마, 이 작업에서는 샵 101번 작업에서는 얼마, 토탈 계 얼마, 이런 식으로 작업에 따른 원가표가 있습니다. 그게 작업 원가표입니다. 자, 작업 원가표에 따라서 원가 계산하는 겁니다. 핵심 사항은 아까 얘기를 살짝 했지만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되겠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 일단 용어 그리고 요거 대 목차 3에 있는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 절차 암기하라 있고 완성품 한산량 지금 모르겠지만 일단 용어 암기하고 있자.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근데 뭐에 따라서 이걸 분리했답니까? 뭐에 따라서 이걸 분류했대요? 아니지. 거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 생산 형태라 돼 있지. 자, 생산 형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체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원가를 분류하느냐. 요거 말고도 또 뒤에 나올 겁니다.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그렇게 나온다는 거. 제일 교재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거기 테마 표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요게 테마 표시입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요 테마별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생산 형태에 따른 제품 원가 계산 방법 분류 원가 집계 방법에 따른 요것도 맞네. 죄송합니다. 원가 집계 방법 제가 요것만 너무 꼽혔네. 원가 집계 방법에 따른 원가 분류. 자, 원가 어떻게 집계하느냐? 제품별로 집계하느냐? 아니면 공정별로 해서 제품 개수 나눠가지고 계산하느냐? 뭐 이런 거죠. 개별 원가 계산 뭡니까? 이러한 제품도 만들고, 이러한 제품도 만들고,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주문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얘는 딱 정해진 요 하나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소품종 다량으로 생산하는 연속 생산 방식. 요 개념 이미 배웠던 거 요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얘는 생산 흐름에 따라서 또는 품종과 생산량으로 구별했을 때 단속 생산 방식. 경영 마케팅 시간에 우리가 배워왔을 겁니다. 그거와 똑같다. 종합 원가 계산, 원가 집계 방법에 따른 분류, 제조 공정별로 구분해서 제조 원가 보고서의 집계, 제조 원가 보고서 색칠을 하시고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 방금 아까 이런 식으로 그렸던 거. 그리고 제조 원가 보고서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참으시고 제조 원가 보고서입니다.
뒷부분에 가면 제조원가 명세서란이 나올 겁니다.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조원가 보고서.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보다 제조원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계산하는 절차하고 유사합니다. 자, 그렇게 갈로 열고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하면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다음은 9번 문제, 다음은 원가 집계 방법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을 구분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해가지고 4점짜리 나왔다 하고 뭔가 주르륵 서술돼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기역, 니은, 개별 원가 계산, 여기 뒤에 원가 계산 쓰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내용 쫙쫙 보고 아니면 여기 갈로 채워놓고 여기에 또 뭐 서술된 문항이 있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비교할 수 있게끔 나올 겁니다. 저거하고 저거 BL하고 에어웨이 빌처럼 그랬을 때 모든 책들에서 작업원가표, 제조원가 보고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자 됐고 핵심사항 제조간접비 배부 종합원가서는 완성품 한산량 계산입니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 절차에 완성품 한산량 다음 주에 이제 개념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있다는 거 지금 크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겠죠? 밑에 경약 마케팅 시간에 공부했던 거 품종과 생산 또는 생산 흐름에 따라 단속 생산 방식, 연속 생산 방식 그렇게 합니다. 개별 원가 계산을 단속 생산 방식, 종합 원가 계산을 연속 생산 방식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케팅 할 때 우리가 풀 전략, 푸시 전략 할 때 베네통 그림 있었죠? 그 밑에 요 박스가 있었다는 거 기억날 겁니다. 베네통 그림, 베네통 옷 그림 있을 때 와이사스 여기 하나 흰색 하나 있고 와이사스 있었던 그림이 있었잖아. 베네통 여기는 세 개가 있었잖아. 여기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제가 칠하라 했죠. 그때도 있었어요. 순서는 아마 왼쪽 오른쪽이 아마 바뀌었는지 아마 그럴 거야. 자, 개별은 단속, 종합은 연속해서 이 박스 내용 달달 외우면 경영학에 이상한 경영학에 정말 접근하기 힘든 서술형이 나와도 요걸 떠올리면서 적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단속 생산, 주문 생산이겠습니다. 연속 생산, 시장 생산. 자, 납기가 주요 목표가 될 것이고, 연속은 원가가 주요 목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품종 대량에 대해서 규모의 경제 달성해서 장기 평균 비용을 하여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 원차 집중의 원가 우위 전략이 됐죠. 그래서 마케팅, 표적 시장, 세분 선정 전략 했을 때 시장 진출 대안으로서 뭐였죠?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 차별적 마케팅 전략, 집중화 마케팅 전략 했을 때 비차별적 마케팅 전략, 원가 우위 전략이었죠. 다 머릿속에 팍팍 지나가야 돼. 운영상의 주요 과제, 생산활동과 납기의 관리, 주문 흐름의 통제, 연속 생산, 수요 예측, 시장 생산이니까 수요 예측을 잘해야 될 것이고 생산 계획, 재고 관리, 재고가 많이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연속 생산에서 밀어내기만 하면 소비자의 구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지 않은 채 만드는 놈이 지가 생각해서 시장 과거의 수요를 예측해서 밀어내기 방식으로 생산을 한다면 재고가 많이 쌓일 수도 있는 여지가 위험이 크더라. 재고 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더라. 품종과 생산량, 단속, 다품종 소량, 연속, 소품종 다량이 됐습니다. 되겠죠? 대표적인 형태,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연속 생산, 기계 설비, 범용 설비, 전용 설비. 이 단어도 잘 기억해 달라 했죠? 범용, 두루두루 쓰인단 말이야. 얘 깎는데도 선반 쓰이고, 얘 깎는데도 선반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범용 설비입니다. 두루두루. 얘만을 깎을 수 있는 선반, NC 선반 딱, 수치가 딱 기입돼가지고, 딴 거는 뭐 깎을 수 없는 그런 기계 장치. 그래서 전용 설비. 자, 운반 설비, 자유경량 운반 설비, 연속은 고정경량 운반 설비, 컨베이어 벨트, 그 연속 생산 방식,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이 있었던 거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거. 단위당 생산 원가 두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연속 생산이 낮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숙련된 노동자, 풀 전략, 단속 생산 방식, 반숙련, 미숙련도 가능하다. 그게 연속 생산 방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속 생산은 개별 생산 방식이겠죠. 주문 생산. 고객 주문이 다양함에 따라 만들어내야 될 제품도 다양합니다.
숙련자들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유연성은 주문 생산이 높고 시장 생산이 유연성이 낮다. 그 얘기도 해드렸고 설비 배치가 어떻습니까? 고정 경로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라든지 수요에 대해서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변동시킬 그러한 여지가 다분히 연속 생산이 단속에 비해서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낮다. 설비 배치, 단속은 공정별 배치, 연속은 제품별 배치. 설비 배치,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경영학 쪽에서 설비 배치를 물어볼 타이밍이 됐습니다. 설비 배치 일반적으로 몇 가지 있었지? 떠올려봅시다. 4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구분한 거 설비 배치. 첫 번째가 지금 먼저처럼 공정별 배치. 제품별이 1번이었나? 제품별, 라인 밸런싱이 중요한 과제. 그 다음에 공정별 배치, 레이아웃 설비 배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외우고 있어 지금. 복습 잘 하시고 있다. 그 다음에 위치 고정형 배치.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였지? 그렇지. 위치 고정형이 제일 밑에 있었고 4번이었고 3번이 그룹별 배치. 맞죠? GT 배치 뭐 이랬었다. 설비 배치 다시 또 의미하시고 자 개별 종합원가 계산 두 개의 원가 집계 방법에 따른 분류했다는 거 그거 봐주시고 제가 생산 형태라 했죠. 경영학 생산 형태인데 원가 쪽에서는 원가 집계 방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 자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상호 경제할 때도 봐왔던 내용들입니다. 빠르게 훑고 갑니다. 22페이지. 자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개별 원가 계산 그거하고 해서 기초적인 개념부터 이제 달리는 겁니다. 목차 1번하고 목차 2가 22페이지부터 진행된다. 자, 원가의 개념, 코스트입니다. 원가, 얼마가 소모됐느냐, 얼마가 희생됐느냐, 그걸 경제적으로 화폐 가치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소모된 게 원재료일 수도 있고 생산 설비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흘린 땀방울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뭡니까? 특정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를 집계하겠다. 좀 전처럼 개별 원가 계산이든 종합 원가 계산이든 원가를 집계할 뭔가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격이 얼마니 원가 집계를 해야 되는데 방식이 뭐 개별이든 종합 원가 계산이든 얘 얼마니 그러면 얘한테 얼마가 집계돼야 합니까? 사람이 흘린 땀방울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걸 화폐 가치로 환산 노무비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들 재료비 원재료비 얼마 그 다음에 얘 전기비 얼마 들고 또는 공장 감독자 그리고 또는 수도비 뭐 등등등 윤활유 소모품 얼마 들었니 그런 식으로 나눠서 1, 2, 3번에서 토탈 합계 얼마가 나왔다. 제품 원가 계산이 된다. 따라서 원가를 집계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하재나 재해가 나서 얼마가 손실되었다, 소비되었다. 그 금액이 원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원가를 하지 않고 재해 손실, 무슨 손실, 무슨 손실, 무슨 손실 이렇게 나타냅니다. 표현합니다. 자, 특정 목적, 정상적인 상태, 소비된 재화나 용역과 같은 경제적 자원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거.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자원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거. 원가. 이걸 뭐 직접적으로 개념을 적어라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제조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원재료, 생산 설비 등의 소비액을 말하더라. 자, 값만 잡으면 됩니다. 원가. 자, 여러분들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가 희생되어졌느냐. 그 경제적 가치. 환산하면서 집계를 내보십시오. 얼마가 되는지. 책값, 교통비, 식대, 또 커피값, 볼펜값, 또 여러분들의 고통, 인내, 땀 흘린 거, 눈물. 그랬을 때 얼마 나옵니까? 빨리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올해가 마지막, 빨리 합격. 자, 그게 다 원가의 개념입니다. 원가의 특징, 특정 목적, 원가의 특정한 목적 또는 대상과 관련 측정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상태,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 소비되는 것은 원가가 아니라 손실을 하더라. 예를 들어서 비정상 감모 손실. 우리 회계학 시간에 한번 봤을 겁니다. 정상 감모는 원가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라는 계정 감모도 하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저걸로 갔잖아. 영업의 비용 쪽으로 갔죠. 비정상 감모
뭐였더라? 비정상 재고자산 감모 손실. 여하튼 손실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그래서 원가하고는 다르더라. 원가는 정상적인 상황, 손실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 뭐 예를 들면 비정상 감모 손실 또는 재해 손실 뭐 등등이 있습니다. 개정 과목명으로 경제적 자원의 소비입니다. 원재료, 노동력, 생산 설비 등 같은 경제적 가치 지는 자원의 소비가 원가가 된다. 그러니까 소비된, 희생된 똑같은 의미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제조에 사용된 공기 등은 원가가 아닙니다. 공기. 그 다음 또 뭐 있었지? 경제학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자유재, 경제재. 뭐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까? 객체를. 맞아. 희소성에 따라서. 왼쪽이 뭐였지? 경제재. 오른쪽이 자유재였지? 수요곡선, 공급선.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즉, 뭐에서 떠오르죠? 경제재. 희소성에 따른 재하의 분류였죠. 맞나? 이때 공기, 물 이런 게 있었는가? 공기가 있었고 하나가 얘가 뭔지 모르겠다. 뭐 있었어요? 물 같기도 하고. 물도 생수 다 우리 돈 주고 사 먹는데 말이야. 뭐 공기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네요. 화폐 단위 일반적으로 공기. 화폐 단위 측정, 사용된 자원의 수량이 아닌 공통 척도인 화폐 단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좋습니다. 자, 원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에울라 하지 마시고 감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목표를 위해서, 특정 목표를 위해서 화폐적 가치로 측정이 되어서 그게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익 획득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다. 미소멸 원가랍니다. 그걸 이제 자산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재고자산, 원재료비 뭐 이런 식으로 원재료라는 개정 과목으로 재고자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말 원재료 금액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올 것입니다. 요거는 머릿속에 회사 창고에 한기퉁에 보관되어져 있는 여기 원재료들이 있다 합시다. 그냥 아직 생산 라인에 컨베이어 벨트에 아직 올라가지 않고 보관 창고에 잘 쌓여 있는 이러한 원재료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아직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되지 않고 그대로 취득한 그대로 보관 창고에 있는 이러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러한 것이 원재료라는 자산으로서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투입이나 소멸됐거나 희생되지 않았다. 아직 가공 과정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미소멸된 원가로서 자산, 수익 획득에 아직 미사용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해당할 때 종류 중에 원재료 또는 저장품 또는 제공품 뭐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었어. 제품 재고자산도 있고. 여하튼 아직 미소멸된 원가 그걸 자산으로 본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해서 개정 과목 저 크게 회계 구성 요소를 5가지로 나눴을 때 미소멸된 원가는 자산으로 구분이 되더라. 자, 이제 미소멸에서 투입 과정이 제조 과정에 투입이 됐다. 그러면 이제 가치가 희생되었다, 사용되었다, 소멸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정상적인 가정일 때 비용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닐 때 손실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럼 정상적인 가정이란 뭡니까? 수익,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응되게 비용이 소멸되었다. 그랬을 때 비용으로 분류가 되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매출원가 같은 개념이고,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뭔가 자산이 소멸되었다, 가치가 소멸되었다, 그거는 이제 수익 획득에 이바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손실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재해 손실, 그리고 비정상 감모 손실 같은 거, 걔들은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라는 개정 과목을 갖지 않고 영업의 비용 쪽에 가는 비정상 감모 손실, 따라서 손실이라는 것이고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획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부분입니다. 그 정도 봐주면 됩니다.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나중에 원가 얘기할 때 또 한번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소멸 원가, 미래 경제적 호익을 창출할 것 수기되는 원가,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안에 원재료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도 제조기업들 표기를 해줍니다. 계산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냥 비율에 따라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재료 얼마, 제공품 얼마 이렇게 해서
미소멸된 원가를 자산으로서 잡아주는 겁니다. 기말 재고 자산을. 자, 기업이 제품 생산하는데 소비된 원가 중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원가는 미래 판매를 통해서 현금 유입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재고 자산으로 계상된다. 자, 기말 재고 자산, 기말 재고 자산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회계학 시간에. 그거는 아직 수익 창출에 이바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에 대응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익 대응 비용의 원칙 그런 것도 들어봤을 텐데 수익에 대응되게 비용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 인식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매출 자체가 아예 매출이 없는데 비용을 잡으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아직 매출액, 손익계산서 떠올려 보면 매출액, 매출 원가가 있을 때 매출액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매출 원가 비용이 잡힐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얘는 어디? 아직 비용도 없다는 뜻이고 아직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 자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제공품, 제품 이런 식으로 등등 돼 있을 것이다. 잡혀 있을 것이다. 자, 그게 미소멸 원가 개념 재고자산으로 계상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매출이 일어났다면 기말 재고자산이 이제 매출 원가를 구성하게 되겠죠. 수익 창출에 공헌을 했다는 얘기죠. 소멸 원가입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에 창출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이미 이제 매출액에 대응돼서 비용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익 창출에 기여한 원가가 비용, 손실이 비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원가. 대표적인 게 이제 하재로 인해서 소멸된 제품의 원가가 재손실로 계상되더라. 이런 것이요.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기말 재고자산이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소멸되긴 소멸되었는데,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고 하재로 인해서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비용이 아니고 손실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의 획득에 어떤 이바지를 못했다. 그랬을 때 그냥 영업의 비용의 재손실로.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예제 봅시다. 다음 중 원가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특성이 되었습니다. 1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이 원가가 될 수 있다. 자유재 같은 거, 공기와 같은 거, 그거는 화폐 단위로 측정도 안 되고, 따라서 그런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 가지고 있는 것만 원가가 될 수 있다. 2번, 발생한 재정 원가 중 기업의 수익 등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으로서, 기말 재고 자산으로서 계상을 해주고, 수익 등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3번, 원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치 감소분도 포함한다. 맞습니까? 안 되죠? 비정상적인 상황은 뭡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손실로 해줘야겠죠? 비용 손실이 같은 개념이 아니다. 구분돼야 된다. 4번, 원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가 주체하는 것이다. 잘 얘기해줬고. 5번,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원가를 비용과 구분하여 손실을 한다. 5번, 손실에 대해서 비용과 비교해서 자세히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고, 달달 외워서 뭔가 문제가 만들어질 게 아닙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에 불립니다. 코스트 비헤이버라 있고, 자, 요거 우리 한번 다 봤습니다. 자, 원가 행태, CVP 할 때, 저기 나왔었죠. 레인지에서 레벌런스 레인지 관련 범위 하면서 CVP 때 변동비 아니면 고정비로 분류한다. 거기에서 연장시켜서 우리가 상업경제 그 뒷부분에서 2주차 때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자, 원가 행태, 원가가 어떻게 변하는 모습입니다.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합니다. 변동원가, 고정원가, 준변동원가, 계단원가, 혼합원가가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가 계단원가,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 원가 행태,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는,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하다 보면 다 외워지고, 관련 범위는 뭡니까? 총원가가 일정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직선인 관계, 또 수평인 관계, 그게 일정 기간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관련 범위, 조업도와 원가 간의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구간, 그게 관련 범위입니다. 레벌런트 레인지. 레벌런트 할 때 제가 늘 말하는 게 있는데, 생략하고, 조업도.
자, 뭡니까? 작업 시간, 가동 시간, 생산량, 재료 소비량 등등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다. 자, 뒷장 넘깁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24페이지. 변동원가입니다. 조업도 생산량일 수도 있고 가로축 변수, 세로축 변수, 총원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정하죠? 자, 이게 일정한 원가입니다. 그래서 총원가 Y는 기울기 B 곱하기 X축 변수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조업량, 조업도 생산량이라 치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산량 여기에서 총원가 했을 때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 단위당 원가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는 거죠. 생산량과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기울기 일정하네. 요거는 총, 얘는 단위당 원가. 요 B로 일정하다는 거죠. 요게 뭐, 이게 무슨 자야? 두 가지를 적었네. 요건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방금 봤던 게 뭐였죠? 변동비. 변동원가, 베리어블 코스트,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대 변동의 정비대하의 총원가가 변동하는 원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가. 제품이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마다 철판대기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생산량과 비례해서 증가하는 형태를 갖더라. 자, 조업대의 변동에 비례하여 변동한다. 조업도 증가할수록 총원가가 증가, 조업도 감소할수록 총원가가 감소한다. 단위당 원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한 개 하든 두 개 하든 세 개 하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는 거. 변수를 잘 보세요. X축, Y축. 두 번째 고정원가입니다. 고정원가는 어떻습니까? 고정원가는 어떻다? 총원가가 한 개를 생산하든 100개를 생산하든 1000개를 생산하든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Y는 그냥 A로 고정주의라는 얘기입니다. 단위당 원가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되겠죠? 왜? 평균한 거기 때문에 점점 생산할수록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위당 원가가 다운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건 똑같은 X축 생산량. 자, 고정원가, 픽스 코스트,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 일정한 원가다. 총원가가 조업도의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원가. 임차료 정액법의 강가상각비, 정액법에 의한 강가상각비입니다.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불변인 거. 조업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자시고 총원가는 불변. 단위당 원가는 반대로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하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 자, 반대는 또 감소하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자, 이거 뭡니까? 임차료, 공장에 대한 임차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건물, 소유하는 건물이 아니고 만평되는 건물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조기업 땡땡 회사입니다. 월 고정비 얼마입니까? 계약서에 1년 또는 2년 단위로 월 1000만 원씩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1월 달도 1000만 원, 2월 달도 1000만 원, 3월 달도 1000만 원. 고정계획입니다. 한 개를 생산해도 1000만 원, 100개를 생산해도 1000만 원. 고정계획입니다. 자, 그러한 것이 대표적인 고정원가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두 개가 짬뽕된 준고정원가입니다. 준고정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용어를 준변동원가. 내가 왜 말이라. 자, 세 번째 준변동원가입니다. 준변동원가. 호남원가라죠. 준하여.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구매 확인서에 있어서 준변동원가. 변동원가에 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정비도 있고 고정비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변동비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A라고 치는 거죠. 요 높이가 A입니다. A. 요 높이 크기가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A가 되겠죠. 0이 되고 생산량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런 식의 총원가 그림을 갖고 이건 기울기 B고. 따라서 총원가 Y는 어떻게? A 플러스 A를 먼저 적었나? A 플러스 고정비 더하기 B 곱하기 조업도 X. 이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손익계산서에 손익분기점 분석에서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눠지는 그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준변동원가 나왔고 얘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단위당 원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될 거고 B만큼 올라간 다음에 요거는 일정하니까 요 크기만큼 일정하게 B만큼 올라간 다음에 고정비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뭐 별게 있어? 아까 처음에 변동원가도 높이는 B였죠?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게 세 번째 준변동원가입니다. 원가 행태에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원가의 비헤이비어, 코스트 비헤이비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원가 행태에 지금 세 번째 준변동원가를 했습니다.
됐고, 준변동원가, 조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원가를 구성된 원가를 만나. 전기요금, 전화요금. 왜냐하면 전기나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기본요금과 전기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에 비례하는 요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얘가 전기요금,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도 고정비 사용량에 비례하는 뭐 이런 게 있죠. 요금 제도가 다양하지만 나는 어떤 거였더라? 나는 모르겠다. 하여튼 선배들이 와가지고 저 전화기 자꾸 때 되면 바꾸라고 했어서 그 KT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실적에 올라가는가 봐. 얼마씩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게 있는 거. 그렇고 제가 뭘 한 가지 떠올리고 싶죠? 마케팅에서 제가 뭘 떠올리고 싶습니까? 자, 여러분 아니야. 방금 요거 얘기했어요. 아니야. 이거하고 관련돼서 요 모습을 보니 아니야. 여러분하고 내하고 이렇게 코드가 안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잘했다. 2부 가격제를 이부제 가격, 차량 이부제 가격제. 이게 요번 시험에 있었잖아. 2부 가격제 이렇게 적었거나 뭐 제도 이렇게 적으면 하여튼 요거죠. 이부제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뭐라 했나? 이중요율 제도? 뭐 이중요율 했습니다. 맞죠? 이부제입니다. 이부제. 요거하고 비교해서 제가 뭐는 아니라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중가격제가 아니라고 비교 잘하려 했죠. 맞죠? 그건 서울에서는 1,000원에 파는, 똑같은 상품을 서울에서는 1,000원에 파는데 부산에서는 500원 판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고 싶냐면 만들어서 이 사람이 팔 거 아닙니까? 팔게 됐을 때 가격제, 만약에 이제 마케팅 4P로 왔을 때 어떠한 가격 제도를 물어보면 그때 예를 해서 놀이공원 입장료 그 다음에 타는 거에 비례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그거하고 또 전화요금 이게 나왔다고.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안 나왔어. 요거 코드가 이제 맞죠? 고맙습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마케팅 쪽에 있을 겁니다. 그때도 제가 요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고 25페이지. 준고정원가, 계당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생산량이 0에서 X1일 때까지는 고정비가 A1, 그 다음에 생산량이 X1 이상부터 X2까지 했을 때 고정비가 이제 A2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계단 같아 해서 준고정원가를 계단원가로, 단위원가는 그런 식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준고정원가, 일정한 조업도 범위의 총원가 일정하지만 조업도 그 범위를 포함하는 총원가 일정한 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 주로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준고정원가의 총원가는 계단 형태로 표시되는 그 이유는 투여로서를 필요한 양만큼 구입할 수 없다. 불가분성 때문에 했죠. 사람을 검사 요원이 0개에서 1개부터 1000개까지 검사하는 요원이 1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진 제품이 예를 들어서 2개라 합시다. 그럼 이 2개를 위해서 사람을 1000분의 1씩 쪼개?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죠. 1인. 그러면 1개부터 뭐 2000개까지 되겠죠. 한 사람이 2000개씩이니까. 그때는 고정원가가 이 사람이 10,000원이라면 이제 계단으로 20,000원이 되는 거죠. 여기 1000개라 하고 뭐 이상 초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2000개 하면 이때까지는 한 명만 필요하니까 10,000원만 필요했는데 이때 요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이제부터는 2명이 필요하니까 10,000 곱하기 2명에서 20,000원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을 갖는다. 이게 계단원가, 준고정원가입니다. 자, 밑에 투여원가의 불가분성 때문이다. 그거 얘기해줬고 사람을 쪼갤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다른 것도 비슷할 것이고 원가 행태, 예제 1번 병원의 간호사 급여는 요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병원의 간호사 급여는 월 20일 근무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월 20일 초과 근무하면 기본급 220만 원에 추가적으로 시간당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1시간에 8,590원씩 지급된다. 2시간이면 뭐 16,000, 17,000 얼마 될 것이다. 원가 행태는 뭡니까? 준변동원가, 호남원가. 예제 2번. 회사의 생산량 5만 단위, 생산설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정비가란 말이죠. 매년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때마다 생산설비를 추가 임차하고 있다. 생산설비 한 대당 임차료는 5만이다. 이 설명에 맞는 그래프는 얼마인가? 동그라미 4번, 준고정원가이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